자아미술관 에듀케이터 오미진입니다. 오늘 춥고 좀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프로그램은 2021 미술주간 문화 속 자아찾기라는 프로그램 중에서 스테리 스토리 나이트라고 해서 밤에 이제 인왕산을 좀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이 미술관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특색을 좀 공부하고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실 저희 자아미술관 관장님, 강종광 관장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하루 동안 저희 이끌어 주실 김남수 미술평론하시고 무용평론 하시는 김남수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뵙겠습니다. 김남수 선생님께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그리고 국민대학교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봄이라는 잡지 편집장님을 하고 계시고 과거에는 광주 아시아문화의 전당에서 아시아 문화 아카이브 연구팀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산이 다 아시죠? 북악산이거든요. 인왕산은 338m인데 북악산은 342m로 약 4m 정도가 높습니다. 예로부터 이제 하얀 바위가 백악산이라고 불렸고요. 저희 미술관은 인왕산의 서북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왕산이 338고지.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바위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어 있고요. 그 외곽 초소가 이제 그 가로등처럼 돼 있습니다. 저게 한양 성곽길입니다. 그래서 저 백악산 뒤쪽으로는 그 숙정문이 있습니다. 빨간 그 교회 그리스도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왼쪽에 11시 방향으로 북두칠성 같은 데가 있죠. 그 별자리 같이 가로등이 있죠. 보안등이라고 그러거든요, 군대에서. 그런데 이제 그 보안등은 이제 군에서 이렇게 지키는 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정지 작업을 하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대로 이제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외곽 경비를 쓰는데 그 북두칠성 같이 그 많은 그 흰색 백열등 오른쪽이 청계천 발원지입니다. 저기서부터 물이 흘러가가지고 청와대 오른쪽을 흘러가지고 자문교회에서 경복궁에 전철 내리면 그 양쪽에 그 길 그쪽이 옛날에 천이었는데 1910년도에 일제가 오면서 토목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그걸 이제 땅으로 묻고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한쪽 면에 경복궁 쪽에 또 영추문이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궁박물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동십자각이라고 있는데 서쪽에 서십자각이라고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차를 만드느라고 그 서십자각은 없애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차를 이용해서 우리 옛날 그 여사들님들 아주머니들이 아기를 못 가진 아주머니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우리 부암동에 와서 자두를 이렇게 사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부암동이 그때 이제 자두밭 또 70년대 80년대까지 앵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관 옆에도 봄에 오시면 저희가 앵두를 아마 먹기 싫을 때까지 제가 따드릴 수도 있어요. 앵두 나무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쪽에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왼쪽 편이 현재는 부암동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동 3개였습니다. 저희 미술관이 있는 데는 무계동. 왜 무계동이냐면은 안평대군이 600년 전에 이쪽에 별장을 지었거든요. 그 별장 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터가 있어가지고 무계동이라고 했고, 왼쪽에 그 대원군 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석파정. 그쪽이 삼계동. 예. 그것도 저 건너편 해가지고 3개 마을이 합해가지고 통폐합해가지고 현재는 부암동이라고 그랬는데, 조선시대에는 한양이 저 불이 있는 쪽이니까 불이 있는 쪽 오른쪽이 한양이지 않겠습니까? 왼쪽은 다 경기도였습니다. 양주였습니다. 이쪽이 서울의 서북 쪽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예, 이 앞에가 이제 내부순환도로가 저 북에서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쪽 저쪽은 이제 녹본입니다. 녹본이고 11시 방향이 인천이겠죠. 인천이고 한 1시 방향이 일산 쪽입니다. 멀리. 질문 있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한강은 안 보이나요? 한강도 낮에는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더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태강 코스가 서울 강남과 강북을 보고 동쪽과 서쪽을 전부 다 아우르면서 볼 수 있는 명문 코스예요. 근데 오늘은 해가 달이 반달보다 좀 적인데 오늘 받쳐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아까 그 가리킨 북한산 보이시죠? 별 같은 그 2개 보이죠? 비봉인데 왜 비봉이냐면 날아가는 비가 아니라 비석비거든요. 그래서 그 삼국 통일이 됐을 때 통일 신라가 순수비를 놓는데 이제 진흥왕 순수비가 저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오랫동안 우리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를 비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이 2개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문수사입니다. 그리고 문수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불빛 2개가. 그 오른쪽에 잘생긴 봉우리가 보현봉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쯤 있는 입술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게 형제봉이고요. 그러면 이 앞쪽이 무슨 동인지 알겠죠? 평창동이고요. 저 왼쪽에 저 산기슭에 있는 데가 구기동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암동인 걸 알 수 있죠? 아까 이제 저 불빛 3개, 불 큰 거, 그게 뭐냐는데 경기상고거든요. 그 오른쪽이 경복고등학교가 있고, 백열등이 크게 한 10몇 개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입니다. 그게. 좌측으로 별 2개, 불빛 2개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밝고 하나는 약한데, 거기가 청와대 후원입니다. 그리고 저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그 왼쪽에 불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차 들어오는데, 거기가 이제 무계정사 입구기 때문에 600년 전에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저쪽에서 무계정사라는 별장을 지어가지고 왜 왕기가 서린 인왕산에다가 집을 지었느냐. 자기 집도 이쪽에 서촌 쪽에 있는 수성동 계곡이 안평대군의 집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을 짓는 걸 보고 세종대왕이 비해당이라는 호를 내었더니 당호를 내렸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 와서 별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몽유도원도를 안견한테 그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라본 풍경이 낮에 보시면 저 보현봉하고 승가봉하고 비봉을 바라보면 몽유도원도를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안평대군이 끝에서 본 게 몽유도원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림으로 그리게 한 게 몽유도원도고 또 현실에서 찾아가지고 별장을 지어가지고 자기 이상향을 꿈꾸는 것이 무계정사인 우리 이 부암동이죠. 그 안평대군의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시크릿 가든이죠. 조선 초 무학대사라는 분이 추천했던 방향이에요. 소위 이제 풍수라고 할 때는 좌향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어떤 방향을 잡고서 앉는다. 그래서 무학대사는 이쪽 방향을, 동쪽 방향을 보고 앉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왕산 밑에다가 궁궐을 지으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경복궁은 저 북악을 등지고 남쪽을 보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게 확장이 돼서 결국은 강 건너 강남 개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궁궐을 지었다면
점점 확장해서 지금의 신설동이나 청량리가 강남처럼 개발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최창조라는 이제 그 지리학자가 하시는 얘기인데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죠. 지금 저기 이렇게 산을 올라오실 때 이게 오른쪽 뺨을 바람이 계속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서산이라고 불렸는데 조선 때 그렇지만 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뺨을 때리는 이게 이제 한이 바람입니다.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이 바람이거든요. 이 한이 바람은 하늘의 무늬를 이렇게 직물처럼 짜는 바람인 건데 여기 지금 도성 안에 있는 이 약간 분지처럼 돼 있는 곳을 항상 바람을 막아줬었죠. 하지만 이 바람이 계속 이렇게 하늘로 치솟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이제 질서를 만드는 건데 무학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산을 주산으로 해서 도읍을 이렇게 사대문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삼각산에 인수봉을 사대문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연관이 있는데요. 인왕산이 아까 왜 인왕산이냐고 질문했죠. 이 절에는 인왕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질 인자의 임금왕. 이게 이제 불교에 보면은 절에 들어가기 전에 양쪽에 이렇게 막 힘쓰고 있는 거대한 이렇게 나무 조각상 같은 거 있죠. 그걸 보통 금강역사 또는 인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많은 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절을 지어가지고 그걸 더 강화시키는 건데 인수봉도 어질인자의 목숨 숫자거든요. 그 인왕경이라는 불경을 보면은 그 금강 역사가 이게 무신인 거죠. 무신이 부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성계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 무장 출신이잖아요. 이성계가. 예. 인수봉은 그럼 누구겠어요? 인왕의 목숨이니까 이게 사대문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풍수를 빌어서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게 이제 자신의 정적인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거기 너무 험하다. 그래서 사대문을 이렇게 짠 거죠. 조그맣게. 그래서 인왕산도 바깥, 인수봉도 바깥이어서 이제 무학대사가 되게 탄식을 했다.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사람이 이성계에 대한 그 애정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냐면 절을 네 군데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백년사라는 절을 짓고 동쪽에는 청년사라는 그 다음에 남쪽에 관악산에다가 이제 삼막사라는 절을 짓고 그 다음에 삼각산에는 승가사라는 절을 짓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비보풍수라고 하거든요. 뭔가 불완전한 땅을 사람의 노력으로 보완하고 완전하게 만든다.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이 땅의 질서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 인왕산이 이제 여성의 산이면서 물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실 때 보면은 그 바위가 거대한 바위가 검은색을 띠고 있죠. 끊임없이 이제 물이 흘러내렸고 그 물들이 계속 이 마르지 않고 계속 그걸 공급해서 내려갔는데 뭐 수성동 계곡 이런 데 가면 수량이 많죠. 그래서 물은 한 나라의 수도는 이게 상수도 하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금 북악을 중심으로 한 이 경복궁 이 도읍은 사실 물이 부족한 나라였거든요. 물 부족. 그리고 쉽게 물이 오염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오염되더라도 물을 공급을 하면은 깨끗해지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상하수도에. 그래서 이제 지금 미래가 점점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인왕산이 여성의 산이면서 물의 산으로서 할 역할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쪽 방향에 지금 서 있는 게 되게 상징적이고 지금 좋은 시간대인 것 같아요. 인왕산 그러면 사실 호랑이의 땅이죠. 인왕산 호랑이 그러면 되게 유명했고 조선은 중국에 어떻게 알려졌냐면 인호한의 나라였어요. 그냥 호랑이가 사람을 그냥 잡아먹는 게 일상인 나라라고. 그 정도로 호랑이가 우글우글했고 그래서 이제 조선 말기까지는 하여튼 몇천 마리가 여기 있었고 사실 뭐 호랑이가 스님으로 변장해서 낮잠을 잔다 이런 전설이 있을 만큼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무학대사가 뭐 여기를 가다가 뭐 호랑이를 만났다 뭐 하여튼
이제 구비문학을 보면은 인왕산 호랑이 소재로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활을 쏴가지고 맞췄는데 이성계, 태종 이방원, 그 세조 이유 전부 다 명궁이었어요. 그리고 전부 호랑이 잡고 평소에는 이제 사슴 사냥으로 이제 활 실력을 연마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나가면 뭐 몇백 마리씩 잡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호피라고 하는 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매력 있는 이제 물건이죠. 근데 실제 생활에선 호피가 너무 뻣뻣하고 이게 이렇게 뭔가 활용하기가 좋지 않아서 인기가 없었다 그래요. 실제로는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거는 표범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선에선 호랑이 한 마리에 표범 4마리, 그 되게 생소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표범이 4배 정도 더 많았거든요. 마지막까지도. 그 표범이라고 하면 사실 한국 땅에서 점점 상상하기 힘들죠. 어쨌든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가지고 뭐 전설도 많이 이제 사라지지만 이제 18세기 겸재라는 위대한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재색, 비가 긋고 나서 이렇게 뭔가 개이는 그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바위 색이 이렇게 새카맣게 이렇게 있습니다. 바위 색이. 그 보통 색이 거쳤다 그러면은 흰색이어야 되는데 평소에 늘 물이 흘렀기 때문에 그 물자국 때문에 마른 상태에서는 희게 보이고 물기가 묻으면은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위는 상당히 유감적이에요. 그 겸재가 그린 바위는 그 보통 우리가 겸재 그다음에 뭐 실학 또 당시에 이제 그런 뭐 서학이라든가 변화를 더 넓어지는 세계관의 변화로 이렇게 보고 또 그거를 그림으로 반영한 거를 진경산수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전의 산수화들은 관념산수거든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옮겨놓은 건데 그러다가 이제 정말 화가들이 호랑이 표범 이렇게 많이 없으니까 직접 산을 가서 보고 돌아와서 그림을 그리면은 실경산수라고 하거든요. 실제 경치를 보고 그렸다고.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더 진전돼서 이제 진경산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자기가 본 거하고 자기가 느끼고 알고 있는 진리를 합쳐서 이제 그리는 거죠. 진실을 그리는. 여기가 윤동주 문학관인데 옛날에 여기가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 가압장이었습니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수도를 공급한 데인데 윤동주 문학관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윤동주가 이 아래 서촌에서 6개월인가 몇 개월, 3개월인가 하숙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서울이 그대로 보이면서 별이 참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 위를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라 그래가지고 정하고 이 문학관에다가 윤동주의 그 유품들을 잘 정리해서 놨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에는 그 자하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쪽으로 올라가시면서 내려오시면 그 골목길로 내려오시면 옛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오겠습니다. 예, 안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